제가 백신 부작용, 롱 코비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발생하는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발현되는 증상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이 환자를 치료한 내용들을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롱 코비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적용했을 때 백신 부작용 환자들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너무 보람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환자에게, 여자 환자는 아닙니다, 남자분에게 원장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유튜브 구독자실 거예요. 유튜브 보고 우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고 너무 치료가 잘 돼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 좀 의사를 하면서 보람된 순간이 이런 순간들이거든요. 환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이 영상을 빌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 우리 환자분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요. 백신 맞은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2021년 9월 달에 맞았다 하셨나? 제가 언제 맞았는지는 차트에 기록을 안 해놔서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4개월 이상 된 증상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고 나는 불편함이 있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요, 흉부 압박감,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니까 정신과적인 문제다 라고 해서 정신과를 가셨고, 뭐 신경과 정신과 전전하셨어요. 신경과 정신과에서 이제 정신과 계통 약물들을 4개월간 복용하셨다는 내용이 첫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환자분은 31세 남자 환자고요.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환자였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2022년 3월 25일 날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호소하셨던 거는 설사를 한다,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간다, 밥 먹으면 피로감이 너무너무 심하다, 다른 때는 좀 덜한데 식사만 하고 나면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 아마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자율신경도 혈액순환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제가 이론적인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 밥을 먹으면 위장으로 혈액이 모입니다. 위장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밥 먹고 졸린 이유도 위장으로 혈액이 모이니까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졸림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안 좋은 부위들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위장으로 혈액이 모이니까 그 피로감을 더 극심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고, 밥 먹고 나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중에 뭐 위절제를 하신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요 증상 하나만 가지고 자율신경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의학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의학은 그래요. 이거를 모으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서 모으고 검사 결과를 더하고 해서 진단하고 추측하는 게 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의학적인 거 답변 못하는 이유들, 의사를 가서 만나셔야 됩니다. 일단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다, 가슴 중앙이 꽉 눌린 것처럼 불편하다, 숨 쉬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다, 요 텍스트만 놓고 보면 폐, 심장 먼저 검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코가 간지럽다, 코가 막힌 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느껴지는 게 느껴진다, 체중 감소가 10kg 이상 발생을 했다, 체중 감소 10kg. 이거 들으면 의사들은 엄청나게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아닐까, 결핵은 아닐까, 그런 종류의 소모성 질환이 아닐까, 갑상선 질환은 아닐까. 근데 이분에 있어서 제가 자율신경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한 거는 이미 검사를 다 하고 오셨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검사, 뇌 MRI, 심장 초음파, 복부 CT, 엑스레이, 심전도, 각종 피검사, 그리고 호흡 폐 기능 검사, 또 알러지 테스트. 근데 이 환자분은 제가 피검사를 권유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갖고 오신 자료에 충분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재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증상들을 각각 나눠서, 제가 방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눠서 생각을 하면 엄청 심각한 병들, 의심할 만한 병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모아놓고 생각하면 자율신경 증상으로 귀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것이 의심이 되니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치료해보는 거예요. 물론 자율신경 검사 기계도 있고 우리 병원에도 기계가 있어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결과보다 치료해보고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한 챌린지 테스트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챌린지 테스트의 개념은 앞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정적으로 자율신경 검사는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셨는데 우리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는데, 자율신경 검사를 했을 때 이 환자의 검사 결과가 신뢰도가 있나 없나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자분은 신뢰도가 없는 환자였어요. 이유는 액토픽 빛이라고 하는 심장이 뛰는데 규칙적으로 빵
빵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심전도에서 그 중간중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삑삑 한 번씩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게 있으면 자율신경 검사 신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참고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챌린지 테스트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 물론 앞에서 말했던 가슴 중앙이 눌린 것처럼 불편하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다 라는 증상이 액토피 핏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액토피 핏과 연관된 증상이 이 증상이었다면 제가 아무리 자율신경 치료를 해도 증상 호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액토피 핏 중에 양성 질환들이 있어요. 심실조기수축, 심방조기수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질병들은 심전도에서 빵빵 한 번씩 이상하게 뛰는 것들이 발견은 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양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거기에 대한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다 받고 오신 상태라서 배제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 뭐 등에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은 환자가 진료실에 와서 제 가슴이 쪼여라고 말씀을 하는 분인데, 환자들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무의식 중에 환자들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유심히 보는데요, 여기를 짚으면서 말하는 분도 있고요. 가슴이 쪼여요, 가슴이 쪼여요, 가슴이 쪼여요, 가슴이 쪼여요. 다 짚는 부위가 좀 달라요. 물론 안 짚는 분도 있지만 짚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냥 막 대화하는 것 같지만 헛소리 짓거리고, 앞에 있는 의사가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최대한 많은 힌트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흉골 좌우를 짚으면서 가슴이 너무 쪼여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앞에 심장검사하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셨겠지만, 대흉근, 내 몸에 대흉근이 과긴장이 되면요, 이게 흉곽, 가슴통이죠. 가슴통을 압박을 하면서, 흉곽을 압박하면서 가슴 압박 증상, 숨쉬기 어려운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좀 특징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이제 흉골하고 이 흉근하고 부착 부위인데, 그것이 당겨지면서 아프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흉근을 풀어주면 흉곽 압박이 줄어들면서 숨쉬기가 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와 이거 흉곽 증상이다 라고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알아요. 제가 자세하게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대흉근, 소흉근을 풀어드리는 주사를 놔드렸고요. 복직근, 복부의 직근, 여러분들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는 그 복직근이 너무 과긴장이 되면 복직근도 흉곽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복직근이 붙는 부위가 갈비뼈에 갖다 붙거든요. 그걸 압박을 하면서 흉곽이 압박되는 증상을 느끼고 소화불량까지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직근 치료를 하고, 첫 치료할 때 주사하자마자 많이 좋아졌어요, 숨쉬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경회복이나 면역력 관련해서 이제 수액을 맞고 2시간 정도 수액을 맞고 나서 아까보다는 분명히 좋은데 아직도 좀 답답해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첫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첫 치료할 때 우리 병원에서 10분 있다가 다시 봅시다, 20분 있다가 다시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환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체크를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첫 치료의 반응이 앞으로 이 환자의 예후 좋아질 거냐, 어느 정도 좋아질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것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예측하는데 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첫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아프다고 하셨던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짚었는데 나 이 부분이 아파요 라고 이제 짚는 부위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환자가 말하는 표현은 똑같이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서, 이 위치는 복사근과 연관된 위치라서 복사근까지 치료를 하고 좀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하고 귀가를 시켰어요. 3월 28일 날 3일 지났죠. 다시 내원을 하셔서 숨 쉬는 게 좀 나아졌다, 압박감은 거의 없어졌다, 근데 없는 상태로 잘 지내다가 어제 저녁부터 다시 좀 압박감이 올라왔다. 그런데 치료하기 전만큼은 아니고 50% 이상 다시 올라온 것 같다. 제 앞에 영상 보시면 치료가 쭉쭉쭉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시 증상이 올라옵니다. 제 지난번과는 다르게 역류성 식도염처럼 속쓰림 증상이 있다, 그리고 저녁에 열감이 있다, 두통도
계속 있다. 또 눈이 시리고 건조한 느낌이 있다. 루테인을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속된다. 이 눈이 시리고 건조하다는 느낌,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물론 안구 건조증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구 건조증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율신경 증상 환자들도 많아요. 이거는 목 뒤에 있는 신경들이 압박됐을 때 자율신경 장애를 유발하면서 눈물샘 분비 조절, 또 눈의 감각 조절,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을 자율신경이 조절하기 때문에 나는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율신경 치료받고 가서 많이 좋아졌어요 원장님, 눈이 번쩍 뜨여요,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이 됐고, 가을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흡연을 하고 있으시대요. 흡연은 모든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소죠. 금연은 기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금연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목 뒤에서 자율신경 치료를 좀 했고, 대흉근 치료를 한 번 더 했고, 또 등에서 좀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 흉추 2번 4번 치료하셨고, 그리고 수액 치료를 받고 좀 호전되는 거 확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귀가를 하셨어요. 두 번째 치료부터는 이분은 제 기억에 꼭 수액을 맞고 나면 한 번 더 저랑 면담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내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6개월이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가요. 네, 힘드셨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안심시켜드리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틀 뒤인 3월 30일 날 전화가 왔었어요. 주사 맞은 자리에 주사통이 심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주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가슴 중앙에 가래 낀 느낌이 있어요. 차차 치료할 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좀 치료를 합시다. 전화로는 제가 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화통화를 종료했어요. 수액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리고 치료 중간에 전화를 건다 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싫어하세요. 당신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민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민한 분이 업무 효율이나 업무 성과는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민하다는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닌데, 환자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게 제가 이 환자를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예민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성향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서 건강염려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 안심시켜드리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나쁘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6개월이나 이런 증상이 지속돼 있으니까 예민할 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 몸에 이분 호르몬 검사는 따로 안 하고 치료를 했던 분인데,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호르몬 검사했다면 예민함에 대한 지표가 된 호르몬들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예민하셨던 분이고. 근데 치료하는데 예민한 분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되고,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힘들긴 해요, 예민한 분들이.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했죠. 가슴으로 이해 못할지언정 머리로는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한두 세 번 만에 로스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더 이상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막 살갑게 해주는 의사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환자의 컴플레인을 받기는 할지언정 제 반응이 굉장히 드라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안 돼요. 이런 반응을 하면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구 그랬죠. 이런 반응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상 그렇게는 못 해드리기 때문에 로스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도 좋아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오셨겠죠. 그 다음 내원 4월 1일 날 오셨어요. 주사통은 아직 좀 남아있다. 흉부 압박감이 있다. 그리고 식후 두근거림이 있으면 이분은 맥박을 꼭 재어서 오세요. 맥박을 재봤더니 1시간 넘게 100에서 120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영상에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조금 기전적으로는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해결하면 되죠. 해결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건강 염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조금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반복 치료를 했어요. 반복 치료하고 수액 치료도 했어요. 그리고 수액 치료 중에 이날은 조금 변경을 줘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올려줄 수 있는 성분의 수액 제제를 이날은 좀 썼어요. 이런 변경이나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환자 상황에 맞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흉부 압박감이 제일 불편해하는 증상이었잖아요. 첫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의 불편감을 해결하고 나면 다른 불편감이 또 나오고, 또 다른 불편감이 나오고, 통증이 나오고, 뭐 이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음 플랜을 얼마나 잘 설계하냐가 의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변화를 좀 줘서 수액 치료를 했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같은 수액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불편한 게 있으면 얘들은 수면 아래에 있어요. 덜 불편한 것들은. 그러다가 더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하고 나면 덜 불편한 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날 이렇게 치료하고 가셨고요. 4월 9일 날 다시 오셨어요. 흉부 압박감, 신경통이 있다. 흉부에 통증이 남아있다. 근데 좋아지는 과정에 있다. 근데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흉근의 통증이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른다면,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당신 폐소공포증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거예요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육통이 흉부 압박감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은 좀 의학에서 주류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내과 의사한테 갔어요. 흉부 압박감이 있어요.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해요. 이상이 없네요. 다른 과 한번 알아보세요. 또 다른데 폐를 보는 데 갔어요. 폐에도 이상이 없어요. 우리 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정형외과에 갔어요.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과 증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근데 이분은 증상, 처음 오신 증상이 전형적인 정형외과 증상은 아니거든요. 내과 증상에 더 가까운 자율신경 증상이었기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어디 다친다든지 하는 기록도 없고 정형외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다 알고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비하하거나 이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전문 영역이 달라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의학에서. 네, 세분화돼 있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찾아가는 곳이 정신과예요. 내 몸은 다 정상인데 내 정신이 이상하구나. 정신과 문제, 이분도 저는 병행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신과 진료 의뢰를 한 거죠. 권유를 드렸고, 하나만으로 이렇게 딱딱 치료되는 수학이 아니에요. 의학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하고 저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흉부 압박감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포커싱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했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머리가 멍하다, 뭐 눈이 시리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컴플레인 안 하셨어요. 좋아졌던 거예요. 좋아지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환자는 완전히 다 좋아졌으면 안 오셨겠죠. 오셔서 이제 또 치료를 하셨고, 탈모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밥 먹고 생기는 피로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피로감이 좀 더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내 몸에 있는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피로감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고, 이분 10kg 체중 빠졌다 했죠. 하여튼 영양에 대한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4월 9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컨디션 좋아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화불량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세요. 변 보고 잔변감이 있다. 변이 얇게 나온다. 묽은 변이 많이 나오고 변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날 또 오셔서 나 주사통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해서 이날은 주사 치료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손발바닥 저림 증상도 나타난다 라고 하셔서 이제 장 치료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루타민 성분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부터는 이제 장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루타민과 아연을 추가해서 치료를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6일에 다시 오셨어요. 정신과 방문해서 정신과 선생님 상담도 했고 정신과 약도 조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초에 처음에 저한테 오실 때부터 정신과 약은 드시고 있었고, 증상이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절도 정신과에서 같이 병행을 했던 분이에요. 오히려 정신과 약을 예전에 먹는 것보다 많이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좀 더 호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정신과 약을 줄여서도 있겠지만 제가 한 치료들도 점점 반응을, 효과를 보고 있었겠죠. 어제부터 가슴이 다시 조금 묵직합니다. 편한 상태로 잘 있었는데 조금 묵직하고 압박감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동안 가래 끼는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안 하셨었는데 이날은 가래 끼는 느낌이 좀 불편하다, 목이 자주 잠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후유증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좀 치료를 합시다. 앞에 좋아졌기 때문에 한두 번 치료를 하고 더 이상 치료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료를 이날 했고요. 반복 치료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5일에 오셨어요. 오시는 간격이 점점 늘어나죠. 그거는 이제 환자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으면 빠른 간격으로 자주 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역감은 좀 지속이 되고요. 소화불량이 좀 더 많이 수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밥 먹으면 예전처럼 극심한 피로감까지는 않는데 복부팽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셔서
밥만 먹으면 너무 기력이 빠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복부백만이 생기니까 음식 먹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속쓰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나 불편해요 라고 하셔서 이날은 자율신경치료, 수액치료도 했지만 제가 4월 11일에 오셨을 때 장치료에 대한 베이스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부터 이제 5R 치료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유산균을 싹 다 죽이고 새로운 유산균을 심는 작업을 하는 거를 5R 치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5R 치료라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치료의 핵심은 장 내에 안 좋은 유산균을 죽여주는 항생제를 쓰고, 항생제를 써서 안 좋은 애들을 죽여주고 좋은 유산균을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장 회복에 대한 수액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5월 6일 날 오셨어요. 변 보는 거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잔변감은 아직 좀 남아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다. 저녁 먹을 때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요거는 다이-오프 이펙트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내 몸에 안 좋았던 유산균들이 죽으면서 독소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환자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먹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현반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좋아지기 위한 그 전 단계 과정. 왜냐하면 다이오프 이펙트, 진료실에서 다이오프 이펙트가 생길 수 있어서 일주일간은 당신이 힘들 수, 환자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듣기 좋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 한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달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도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증상이 사람에 따라 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분도 있고, 그때 움츠러들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미리미리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안 좋은 균들이 독소를 많이 안 내놓는 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오프 이펙트가 좀 적게 나타나겠죠. 그 현상이 발생을 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분도 있고 두드러기가 나오는 분도 있고, 이분처럼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 속쓰림 증상이 꼭 위산 분비가 많을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위산 분비 저하가 있는 환자도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의사랑 다 상담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분은 이런 형태로 나타났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이미 저랑 우리는 라뽀라고 해요. 의사랑 환자 관계. 저랑 많이 쌓여있던 분이잖아요. 3월 달부터 한 달간 라뽀를 쌓았고 했던 분이라서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5R 치료를 초진에 오면 시작 안 합니다. 라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환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이오프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처치 작업도 해요. 2주, 3주씩 하기도 합니다. 그 전처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생기는 분들은 생기고, 설사는 일부러 만들어요. 내가 변을 잘 못 보는 변비 형태의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장증상이라면 설사제를 줘서 일부러 설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독소를 빼줘야 되잖아요. 죽은 균들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설사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빠르게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5R 치료를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환자 컴플레인을 많이 감당해야 돼요, 5R 치료를 하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진 것 같습니까 하니까 전체적으로 80% 정도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그래도 좌측 가슴 부위 막히는 증상, 코 막히는 증상은 예전보단 좋아졌는데 남아있다 라고 하셔서 치료를 했고, 장치료 추가로 했고 귀가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잘 지내시면서 안 오셨어요.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오실 만한 시점이 됐는데 안 오셨거든요. 텀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텀이 길어져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네, 이럴 때 제가 전화를 해보기도 하는데 그때 좀 바빴어요, 솔직히 말해서. 4월, 5월 코로나 때문에 좀 바빴고, 이제 조금 한가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5월 중순이. 어쨌든 좀 궁금하네, 왜 안 오시지? 좀 오랫동안 더 안 오시면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냐하면 아직 완치됐어요 라는 확답을 제가 못 받았잖아요. 보통은 그냥 그 상태로 완치되면 안 오세요. 5월 26일 날 다시 한번 오셨어요. 3주 만에 오셨죠. 오셔서 85% 정도 보전이 됐다라고 하셨고, 85%면 사실 거의 완치로 봅니다. 100%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계속 오시면 90%, 95%, 뭐 100% 이렇게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하는데 진료비에 대한 부담, 다 각자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면 어쨌든 주사도 맞고 뭐 수액 맞는데 찔려야 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제
제 치료 완료의 분기점 그래요. 환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는 주사가 가지는 불편감보다 내 증상이 완화되면 안 오시더라고요. 완벽하게 100%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안 오세요, 보통은.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계속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나 뿌리 뽑아보겠다 라고 하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더 좋아지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또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마지막에 오셔서 이날도 안 올라 했대요. 너무 좋아져서 안 올라 했는데 오시게 된 이유가 3, 4일 전에 이비인후과 목이 부어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먹고 나서 설사를 한다 라고 새로 오셨던 거예요. 예전 증상이 다시 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치료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라고 오셨던 거예요. 원래 안 오려고 했다고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이것 또한 그 처방하신 이비인후과 원장님을 제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이 아프면 편도염에 당연히 항생제를 써요. 퍼스트 초이스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는 그 항생제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예요. 만약에 이 환자분이 이 부분은 제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날 교육을 해드렸는데 환자분 당신은 장이 약한 분이니까 항생제를 쓸 때 좀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항생제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편도염이 너무 심해요. 설사를 감수하고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써야겠죠. 근데 내가 편도염이 안 심한 상황에서는 나는 설사가 심한 사람이니까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고 세컨 옵션, 플랜 B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설사를 많이 유발 안 하는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 또 항생제를 안 쓰면서 지켜보다가 더 안 좋아지면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의 옵션을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또 다른 내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당신은 장이 안 좋으니까 항생제에 주의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못 해드린 거죠. 제 잘못이 좀 지분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날은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렸어요. 진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면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교육을 현실적으로 제가 바쁠 때는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제가 유튜브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환자분 이 유튜브 보시고 당신에게 적용할 내용을 적용하세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진료실에서 설명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건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한 20분 설명해드렸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리고 치료를 한 번 더 하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원장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상을 빌어서 이 환자분 성함은 말씀 못 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고정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 성격상 그 자리에서 얼굴 보면서 낯간지럽고 손발 오그라들어서 그런 이야기 못해요. 저는 너무 저를 좋게 봐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환자분이 제 치료 이만큼까지 안 따라오는 분들 많아요. 안 따라오고 두세 번 정도의 로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효과 없다 이러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좋아졌으니까 한 50% 좋아져서 내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지 라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좋아지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 꾸준히 와주신 것만 저를 믿고 꾸준히 와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환자분이 좋아져서 저도 너무나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근데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랑 환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도 정말로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몸을 계속 근처에 내 몸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병원 특히 간호의학과는 더 스펙트럼이 넓은 과니까 그런 데서 꾸준히 내 몸을 기록해 주는 것도 어떤 병을 진단할 때 예민하고 안 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과를 이렇게 지정해서 다니시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멀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멀지 않았으면 좀 더 자주 봤을 거예요. 이 환자분은 처음에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봤을 건데 거리적인 제한 때문에 좀 뜨문뜨문 본 경향도 있고 하긴 해요. PD님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솔직히 말하면 진료실에서 간 보러 온 환자분들도 있어요. 이 의사에 대한 믿고 가봐야 되겠다. 제가 3번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진료 때부터 이미 의사도 저도 사람인지라 느껴져요. 이 환자가 진짜로 간절해서 왔구나. 혹은 병원 닥터 쇼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의사가 나구나, 간 보러 오셨구나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간 보러 오신 분들 보면 솔직히 저도 불쾌해요. 불쾌하고 낫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100% 믿고 오시는 분한테도 경우에 따라서 10%일 수도 있고, 그 낫지 않는 환자들이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뭐 타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타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는데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타율이. 그런 상황에서 제 스타일상 무조건 낫습니다, 해봅시다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유 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면 간 보는 분들은 보통 돌아가세요. 근데 막 신뢰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오신 환자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중간에 로스되는 분, 이분 정말 잘된 케이스라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는 건데, 로스된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몇 케이스 더 준비해보고 있긴 한데요, 학회에 나가서는 로스된 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치부일 수도 있는데도 오픈을 하는 거예요. 학회 가서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에 피드백이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간 보러 오시면 사실 낫게 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간 보러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이 불신을 가지고 오면 네. 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고쳐줘도 안 고쳐진 거예요. 네, 맞아요. 내 네. 마음이 고쳐지지 네. 않으면.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예전에 해주신 말이 되게 감명 깊었던 게, 그냥 나는 친절함 이런 걸 잘 못하지만 그냥 실력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하고 그냥 이 네. 영역에서 프로가 되는 게 좋다. 네. 그런 얘기들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맞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프로페셔널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맞아요. 마음을 가지고 네. 왔어요. 저는 또 그렇고 우리 네트워크에 또 와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맞아요. 네, 네. 좋은 선생님 네, 너무 많아요. 좋은 선생님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시면 좋아요. 우리 영상 올라가면 이 선생님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 오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너무 이렇게 공감 잘 해주시고 친절하신 선생님들인데, 저는 제 능력의 한계고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제가 부족한 건 또 인정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저를 너무 띄워주셨는데, 실력으로 승부한다. 예,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대단하고 뛰어난 의사 선생님들이 많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와, 내가 이 의사 사회를 무림 강호 뭐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데, 강호의 고수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TV에 나온 분들도 있지만 TV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고수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죄송스럽고요. 이제 여기까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치료 과정 좀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백신 부작용이 트리거가 된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원래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몸속에.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나이가 들면서 언제라도 있었을 수 있을 법한 일이었을 거고,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그거의 트리거가 됐을 거예요. 이 트리거가 꼭 백신이 아닐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 어떤 트리거 없이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증상, 자율신경 증상 느끼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치료받으러 와보십시오. 3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치료돼 주신 환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